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사회미디어학과 20학번 정은진입니다. 지금부터 데이즈 데이터 분석 개인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분석 주제와 데이터를 소개하고 데이터 전처리의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값을 확인하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로 가설 검정과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하고 이번 분석이 시사하는 바를 명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구수와 CCTV 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적절한 데이터를 찾던 중에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는 과목에서 인구수와 CCTV 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서는 PPT 내용을 따라하기에 바빴고 그러다 보니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개인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아서 스스로 분석해보면 데이터 분석의 기본기를 확실히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구수와 CCTV 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충분히 흥미로운 분석이 될 수 있고 이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를 다룹니다. 먼저 CCTV 데이터의 출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자치구 연도별 CCTV 설치 현황 공공 데이터입니다. CCTV 데이터의 모습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서울시 내 자치구와 각 자치구마다 연도별로 새롭게 설치된 CCTV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데이터입니다. 인구 데이터 역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 공공 데이터입니다. 인구 데이터에는 기간과 서울시 자치구 그리고 세대수, 인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CTV 데이터에서는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인구 데이터는 2017년 1월 기준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판다스 모듈을 임포트해주고 CCTV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CCTV 설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 데이터를 담고 있는 컬럼 이름을 기관명에서 자치구로 바꾸어줍니다. 이번 분석의 주제에 해당하는 CCTV 수의 데이터 역시 알아보기 쉽게 컬럼 이름을 소개해서 CCTV 수로 바꿔줍니다. CCTV 수는 2013년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해당 연도에 새롭게 설치된 CCTV 수를 모두 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결과의 도출을 위해 CCTV 데이터에 CCTV 수 증가율을 따로 구해서 추가해 줍니다. CCTV 수와 그 증가율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각 연도의 신설 CCTV 수 데이터는 삭제해 줍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인구를 성별에 따라 분류할 필요 없이 전체 인구에 관련된 데이터만 필요하므로 인구 데이터는 선별적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세 번째 행부터 불러오고 전체 인구와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된 5개의 열만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데이터 역시 보기 편하도록 컬럼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각각 인구수, 한국인, 외국인, 고령자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멀지 함수를 이용해서 CCTV 데이터와 인구 데이터 두 개를 합쳐줍니다. 그 데이터가 자치구라는 공통적인 열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치구 열을 기준으로 그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인덱스를 자치구로 변경하면 한계열 데이터가 보기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내에 결집값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5개의 엔트리가 존재하고 모든 컬럼에서 비어있지 않은 열의 개수가 25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에는 결집값이 없다는 거네요. 이제부터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데이터 그래프를 분석해 볼 건데요. 그 전에 해줄 작업이 있습니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는 한글로 된 컬럼명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폰트 변경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모듈의 폰트 매니저 클래스를 이용하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가 한글로 된 컬럼명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아래와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폰트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폰트를 변경해 보았으니 믹싱룸 모듈을 이용해 결제값의 존재 여부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만약 데이터 내에 결제값이 존재할 경우 왼쪽 그림과 같이 중간중간에 실선이 나타나는데요.
제 데이터에는 실선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막대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DA를 진행하겠습니다. EDA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의미합니다. EDA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모델링에 들어가기 앞서 데이터의 분포나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저는 인구수와 CCTV 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가 산점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점도를 통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히트맵을 이용해 상관계수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주제인 인구수와 CCTV 수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절대값 0.34입니다. 두 변수가 명확하게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계수들에 비해서 비교적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두 변수 이외에 살펴볼 만한 유의미한 상관계수는 아까 만들어 두었던 CCTV 수 증가율과 인구수 간의 상관계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의 상관계수는 0.093으로 상관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설 검정 차례입니다. 가설 검정은 표본을 통해 모집단에 대한 가설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단계입니다. 가설 검정을 통해서 귀무 가설의 기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귀무 가설을 인구수와 CCTV 수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리고 대립 가설은 인구수와 CCTV 수는 상관관계가 있다로 설정합니다.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설정해 주었으니 유의 수준과 임계치를 설정해 줍니다. 저는 신뢰 수준을 95%로 설정하고 유의 수준은 0.05, 임계치는 마이너스 1.96과 1.96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검정 통계량 Z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평균을 알아야 합니다. 모집한 데이터는 국내 공공기관 CCTV 설치 공공 데이터입니다. 이를 이용해 전국 CCTV 수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수학적 계산을 돕는 넘파이 모듈을 이용하여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 검정 통계량 Z를 구했습니다. 검정 통계량 Z 값은 9.8입니다. 검정 통계량 값이 임계치인 1.96보다 크기 때문에 기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무 가설이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 p-밸류 값과 유의 수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밸류 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데 성공했고 결론적으로 인구수와 CCTV 수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직선을 찾아내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분석입니다. 먼저 다항식 클래스인 폴리핏 함수를 이용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잘 나타내는 1차 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구수에 따른 각 자치구의 CCTV 수 분포도를 산점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1차 함수 직선과 산점도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번 회귀 분석을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평균적으로 자치구의 인구수가 많을수록 CCTV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선 아래에 있는 자치구는 인구수에 비해 CCTV 수가 적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치구의 수가 꽤 많습니다. 자치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구에 비해 CCTV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직선 아래에 위치한 해당 자치구들은 CCTV를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귀 분석의 시각화와 CCTV가 더 설치되어야 하는 자치구를 한눈에 확인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CCTV 증설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이번 분석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원이가 개인 일정이 있어서 한 번도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파이썬보다는 그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R을 이용해서 안산시 금연구역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대신 받아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흡연자가 존재하고 또 이제 흡연자를 위한 흡연 구역이 존재하잖아요. 흡연 구역이 있듯이 흡연을 하면 안 되는 금연 구역도 존재합니다. 이에 재원이는 이제 어떤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까 생각을 했고 최종적으로 안산시 금연 구역을 시각화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데이터는 국가 통계 포털
그런 데서 국가통계포털 공공데이터에서 받아왔고요. 이제 저희가 수업 중에 1학기 때 R을 배웠었는데 그 R을 사용해서 안산시 구역별 금연구역 수랑 금연구역 밀집 지역의 위치 그리고 이제 위반 과태료 비율을 시각화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안산시 구역별 금연구역 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건데요. 21개의 금연구역 구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공장에 가장 많게 약 2,000개의 금연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gg플롯을 이용하였는데요. 처음에 코드를 짰을 때는 각 구역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고 싶었는데 테두리 색깔만 칠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 있는 컬러의 대신 필로 바꿔서 이 그래프를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산시 금연구역 밀집 지역의 위치를 시각화한 건데요. 아까 막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었다시피 공장에서 가장 많은 금연구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블 그래프를 통해 안산시 데이터를 넣어봤는데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금연구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만들면서도 그 앞에서 색깔을 넣었던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색깔이 나와 있어서 여기 안산의 위도와 경도로 버블 그래프를 그렸는데 작은 구역을 그래프로 나타내다 보니까 데이터끼리 겹쳐가지고 시각화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버블의 크기로 구분을 했던 상록구와 단원구를 두 개로 나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는 금연구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두 번째에서는 시군구로 그냥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파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안산시 위반 과태료 비율을 시각화했는데요. 과태료는 5만 원과 1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5만 원은 30%였다는 걸 알 수 있었고 10만 원은 70%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그래프는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현이가 이렇게 한 거를 파이썬으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까지만 하고 이제 더 이상은 못했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웠지만 원시 데이터를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다고 합니다. 파이썬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지만 회장님께서 추천해주신 금연구역 수랑 과태료 비율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으로 보는 전국 상권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데이지 2팀 이유진입니다. 이번 분석은 운영진 이수진 멘토님과 차주희 멘토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시각화한 상권 분석 보여드린 후에 보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거를 보고 저는 편의점 상권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상권 정보를 검색을 해서 CSV 파일로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먼저 판다스, 매트플랏, 그리고 C분이라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한글 파일 그래프에서 한글 글꼴이 계속 깨져가지고 먼저 글꼴 설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뭐 서울, 대구, 부산 이런 순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가지고 왔고 그거를 묶어서 전처리했습니다. 전처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타입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줬고요.
확인을 해준 후에 그 열 중에서 자료가 너무 커서 열 중에서 필요 없는 거는 다 삭제를 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상권 업종 재분류명이라고 음식, 소매, 생활서비스, 학문, 교육, 의료 이렇게 나뉘어진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로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음식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소매, 생활서비스, 학문, 의료 순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에 얼마나 상가가 있는지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경기도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서울, 경상남도 순으로 있었고 아무래도 인구가 좀 작은 제주도랑 세종시가 가장 가게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 나라 지표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인구랑 인구 밀도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온 후에 데이터 확인을 해봤고요. 데이터 확인을 한 뒤에 그 시도명이랑 가게 수, 인구 수가 한꺼번에 있는 데이터로 묶어주었습니다. 묶어준 다음에 가게 수, 인구 수 말고 인구 비율, 가게 비율이라는 열을 다시 전처리를 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가게 수랑 인구 수가 가게 수랑 인구 수가 바뀌어 있어서 그 과정에서도 가게 수랑 인구 수 그 이름 순서를 바꿔줬습니다. 그 아까 C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걸로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프를 만들어 봤을 때 경기도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제주특별자치도랑 세종시가 가장 적었습니다. 네, 그 후에는 그 아까 가지고 온 인구 비율이랑 가계 비율로 다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경기도가 인구 비율도 가장 높았고 가계 비율도 가장 높았습니다. 대부분 인구 비율이 높으면 가계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전은 편의점 분석을 하기 위한 전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하려고 했던 편의점 브랜드 지역별 개수 파악하는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편의점에 저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게 CU랑 GS, 세븐일레븐 이렇게 있는데 CU, GS, 세븐일레븐인 데이터만 뽑아냈고 그리고 데이터 열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상호명이랑 전국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를 또 똑같이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CU가 거의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GS 33%였고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이 26%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 불러와서 CU가 시도별로 몇 개나 있는지 GS, 세븐일레븐 순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들어 준 후에 다시 또 시각화를 했는데 아까랑 거의 비슷했어요. 경기도의 편의점 수도 가장 많았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아까랑 똑같이 세종시가 가장 적었고 의외로 제주도가 세종시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많은 개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게수랑 인구수, 편의점 수를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온 걸 합쳐줬고요. 합쳐준 다음에는 인구 비율, 가게 비율, 편의점 비율을 다시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넣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해봤을 때 사실 편의점도 거의 가게 비율이랑 비슷했어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서울 그리고 제주도랑 세종시가 거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 분석은 다 끝났는데 편의점이 어떻게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편의점이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유의미한 분석이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 처리가 조금 미숙하고 파이썬을 잘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코드가 너무 많아서 살짝 지저분한 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올 때 참고한 코딩 자료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 PyMySQL이라고 SQL을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열어서 가지고 와서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 라이브러리를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OTT 사용 현황에 대해 발표할 1팀 이면수, 2팀 장시은입니다. 저희 발표는 주제 선정 이유와 가설 설정, 데이터 분석 및 해석, 그리고 결론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선행 연구를 검토했을 때 최근 몇 년간 OTT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유료 가입자 수가 31% 성장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꾸준한 성장세와 성장 이유에 대한 여러 분석 및 연구 결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도 OTT 서비스에 집중하여 데이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음을 느꼈고, 따라서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미디어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OTT 서비스 사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OTT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출퇴근 시간에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과 같이 OTT 서비스를 조금씩 자주 이용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용 횟수가 적은 사람들은 쉬는 날 몰아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같이 OTT 서비스를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1회 평균 OTT 이용 시간은 적고, 이용 횟수가 적을수록 1회 평균 OTT 이용 시간이 길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OTT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또 사용 횟수에 따른 평균 이용 시간은 어떠한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RStudi오로 불러오기 위해 리더 라이브러리와 데이터 분석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디플라이어 그리고 ggplot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습니다. 미디어 패널 데이터를 P19라는 이름에 할당하여 불러왔고, 미디어 패널 데이터의 코드북을 참고하여 2019년 자료 중 퍼스널 아이디와 최근 3개월간 OTT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 빈도, 그리고 시간과 분 두 항목으로 구분되어 OTT 서비스 1회 평균 이용 시간에 대한 변수를 셀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셀렉한 각 변수를 setNames라는 함수를 통해 이름을 할당했습니다. OTT 서비스 사용 유무는 OTT-EXP, 그리고 사용 빈도는 OTT-Frequency, 그리고 OTT 사용 시간 중 시간은 OTT-Time, 그리고 분은 OTT-Minutes로 편리하게 변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헤드 함수를 이용하여 P19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OTT frequency와 OTT time, OTT minutes의 결집값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용 유무를 비율로 나타내기 위해 EXP ratio라는 이름으로 OTT EXP를 그룹 by와 summarize 함수를 통해 각각 그룹별 개수를 카운트해준 후 뮤테이트 함수로 %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확률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NA 오밋 함수를 이용하여 결집값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EXP 레시오를 실행시켜 보면 각 응답에 대한 답변수와 비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EXP 레시오를 이용해서 최근 3개월간 OTT 서비스 이용에 관한 답변을 파이 그래프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붉은 부분이 OTT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고 파란 부분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다음으로 OTT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OTT 서비스 사용 빈도수에 관한 응답 항목은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총 8가지로 하루에 여러 번,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5에서 6회, 일주일에 3에서 4회, 일주일에 1에서 2회, 월 1에서 3회, 월 1회, 그리고 분기 혹은 연간 1회였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8번째 항목인 분기 혹은 연간 1회 항목이 OTT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이 항목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앞에서 사용했던 EXP 레시오 코드를 응용하여 OTT 프리퀀시의 7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수를 카운트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프리퀀시 카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카운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OTT 서비스 이용 횟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바그래프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은 OTT 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른 OTT 서비스 평균 이용 시간을 알아보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OTT 서비스 이용 시간은 시간과 분으로 두 개의 데이터가 존재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한눈에 평균 사용 시간을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시간 데이터인 OTT 타임 데이터를 사용분 데이터인 OTT 미닛 데이터에 합치기로 하였습니다. P19 데이터에서 뮤테이트 함수를 통해 OTT time new라는 이름으로 OTT time 값에 60을 곱한 후에 OTT 미닛에 더하도록 했고 이를 헤드 함수를 통해서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평균을 나타내는 함수인 min을 통해 OTT 사용자들이 OTT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체 평균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OTT 사용자들의 평균 OTT 사용 시간은 36.39444분이었습니다. P19 데이터에서 OTT 프리퀀시 함수를 셀렉하여 각 응답 항목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한 후에 이를 use, time, 응답 항목 숫자로 할당했습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총 7개의 use, time, 응답 항목 숫자 항목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것들을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하여 시청 빈도수와 시청 빈도에 따른 평균 OTT 시청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OTT 서비스 이용 빈도수에 따른 평균 시청 시간을 시각화하여 바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진 총 3개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OTT 사용 유무에 대한 답을 나타내는 파이 그래프를 보았을 때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63%이고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37%로 2019년까지는 OTT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OTT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바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1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에도 여러 번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84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05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OTT 서비스 사용 빈도수에 따른 시청 시간을 나타낸 바 그래프를 보았을 때 하루에도 여러 번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 시청 시간이 59분으로 OTT 사용자의 전체 평균 이용 시간인 36.39444분보다 약 23분 더 긴 시간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로 하루에 한 번씩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4분으로 2위를 차지했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시청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33분을 나타내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19년 OTT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한 그래프를 보았을 때 처음 저희가 설정했던 OTT 서비스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OTT 서비스 평균 이용 시간은 적을 것이고 OTT 서비스 이용 횟수가 적을수록 OTT 서비스 평균 이용 시간은 많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는 2019년에 실시한 설문 데이터이지만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OTT 사용률이 급증해서 추후 2020년도 데이터가 공개된다면 더욱 흥미로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팀 이면수, 2팀 장시은이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하게 된 최동현입니다. 목차는 주제와 동기, 그 다음에 분석 내용, 결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여러분이 아실 만한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 데이터 사이언스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교육 부분에 해외 축구 선수 이적료 예측 미션이라는 교육이 있길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물론 그 교육 내용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제가 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데이터를 갖고 해외 축구 선수 11명을 뽑아서 저만의 그 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 분석한 것이고 제가 주로 본 것은 스탯 오버롤이랑 스탯 포텐셜입니다. 스탯 오버롤은 선수 현재 능력치 정도고 스탯 포텐셜은 선수가 경험 및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 두 개를 더해서 스탯 썸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었고 그 두 합의 가장 높은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ST는 공격 부분을 말합니다. 총 3명을 뽑았습니다. 스탯 썸이 가장 높은 그 리오넬 메시 선수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동률인 호날두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선수인 네이마르 선수를 뽑았습니다. 왜 표가 두 개이냐면 왼쪽 부분은 이적 시장에 올라온 선수들이고 오른쪽 부분의 표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팀에 잔류해 있는 선수들의 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의 공격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중원을 담당하는 미드필더 선수들을 뽑았습니다. 총 3명을 뽑았고 스탯 합이 180으로 제일 높은 다비드 실바라는 선수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계약기가 남아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케빈 데 브라이너라는 선수랑 모드리치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수 부분에서 가장 점수를 높게 뽑은 4명을 뽑았습니다. 먼저 세르히오 라모스라는 선수를 뽑았고요. 그 다음에
디에고 고딘이라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키엘리니 선수까지 뽑아서 이적 시장에서 3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마르셀로라는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골키 부분에서는 1명을 뽑았습니다. 이적 시장 부분에 있는 선수인 데헤아 선수가 가장 높아서 이 선수로 뽑게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한 데헤아 선수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 부분인 마르셀로, 라모스, 고딘, 키엘리니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미들필더 부분인 다비드 실바, 케빈 데 브라이너, 루카 모드리치, 그다음에 공격에서 네이마르, 호날두, 메시를 뽑았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 스탯 오버롤이랑 스탯 포텐셜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적 시장 부분에 관한 선수들을 가지고 히트맵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스탯 포텐셜과 스탯 오버롤의 상관관계는 0.67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지금 팀의 잔류에 있는 선수들의 스탯 오버롤과 스탯 포텐셜의 상관관계를 히트맵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0.69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와서 제가 스탯 오버롤과 스탯 포텐셜을 더해서 그 높은 선수들을 가지고 팀을 꾸렸는데 꽤 상관이 있던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20학번 최현선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정한 주제는 안산 페달로 사용량 예측하기입니다. 먼저 페달로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산시의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입니다. 페달로 정거장은 안산시 총 101곳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시 전역 어디든지 페달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는 기숙사에 살고 있지만 1학기 때는 인천에서 학교까지 통학을 하느라 페달로 자전거를 자주 이용했었는데요. 항상 학교에 가장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한대암역에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 배차 간격 때문에 페달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전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셔틀버스 시간을 기다리는 등 매일매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페달로 사용량을 예측하고 이날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미리 알아보면 통학하는 저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러한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페달로 사용량을 예측하는데 크게 2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하나는 날씨에 따른 페달로 사용량 예측, 그리고 시간대별 특정 정류장 자전거 사용량 예측입니다. 먼저 날씨에 따른 페달로 사용량 예측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측을 위해서 2개의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하나는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경기도 안산시 페달로 통계이고 하나는 기상청 날씨 데이터입니다.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페달로 데이터를 일단 불러오고 기준 일자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 데이터와 합쳤고 결측값이 너무 많은 열들은 삭제해 주었고 또 나머지 열에서도 결측치가 있으면 지웠습니다. 여기서 독립 변수는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습도로 두었고 종속 변수는 사용수로 설정했습니다. 히트맵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더니 풍향, 풍속, 강수량, 습도는 관계가 거의 없었고 유일하게 기온만 사용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인 카운트와 기온인 템퍼리처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산포도와 추세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온도가 높을수록 페달로 사용량이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페달로 사용량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을 하여 온도를 입력하면 그날의 사용수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온도가 8도라고 하면 오늘의 사용량은 약 182대의 자전거가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대별 특정 정류장 자전거 사용량 예측입니다. 특정 정류장은 제가 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대암역 환승 주차장으로 잡고 시간대별로 사용량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는 2019년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별 페달로 통계 데이터를 가져왔고 주피터에 불러온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사용시간, 정거장 아이디 열은 삭제했습니다. 또한 한양대암역 환승주차장 데이터만 남겨놓고 학교에 갈 일이 거의 없는 주말의 데이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그룹바이하여 평균 사용수를 알아보도록 설정하고 이를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시간대별의 정확한 사용량 예측이지 변화가 궁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원을 사용해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침 8시와 오후 5시에서 7시의 사용량의 급증함을 알 수 있었고 그 시간대에는 자전거보다 셔틀버스를 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온도가 높을수록 페달로 사용량이 많아지고 한대암역 페달로 정류소에서는 평일 특정 시간에는 페달로 사용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잡은 주제가 날씨에 따른 사용량 예측인데 강수량이나 미세먼지 농도와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온도만 독립변수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고 시간대별 예측은 페달로 데이터가 2019년 9월 것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 분석을 어떤 프로세스로 하는지 감을 익히게 되었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데이터가 많고 좋은 주제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열심히 도와주신 멘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사회과 18학번 이재성이고요. 네, 발표 바로 시작할게요. 제 목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분석에서는 제가 데이터를 어떤 비교를 썼는지, 데이터를 평균 비교와 그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거 위주로 이번에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제 연구의 한계와 의의를 설명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제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는 주제로 커브랑 먼저 스포츠에서 특히 자주 쓰는 용어로 일정 나이가 되면 운동신경이 저하가 되는데 그 어느 정도 저하가 되는지, 그 저하가 되면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런 것을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 스포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 주제는 저희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의 에이징 커브를 분석해 본 것입니다. 데이터 선정은 제가 분석 대상은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의 타자들로만 한정 지었고 분석 범위는 한국인 타자 중에 통산 W 상위 150명 선로만 한정을 지어서 플러스라는 기록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요. 자료 모두 스태티즈라는 프로야구 기록 사이트에서 얻어와 먼저 간단하게 앞서 얘기했던 용어들을 대한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말이고요.
해당 선수가 대체 선수에 비해서 몇 승을 더 다른 선수가 팀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WRC 플러스란 조정 득점 생산력이고요. 이 기록은 해당 선수가 어느 정도의 득점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공격 지표입니다. WRC 플러스에서 플러스는 숫자가 높으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총 4개로 간략하게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 일단 전체 150명 타자들의 연령별 WRC 플러스 평균을 비교해보고 평균 타자들의 전성기 나이는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 각 포지션의 연령별 WRC 플러스의 평균들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포지션별로 에이징 커브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2020년 FA가 효율적이었나? 그리고 2021년 FA는 어떠한 전략을 쓰는 게 맞는가를 마지막으로 저희 K리그들이 앞으로 어떤 성적을 낼지 제가 직접 예측 모델을 만들어 간단하게 예측하는 그런 발표를 할 거고요. 데이터 수집은 이렇게 선수들 데이터 스태티즈를 이렇게 모아서 엑셀로 다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일단은 150 이하의 타석 이하의 WRC 플러스는 워낙 하일이 많이 껴 있어서 표본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선수들이 너무 늙은 나이 41세 이상이나 너무 어린 나이 만 19세 이하의 성적들은 모두 표본이 많지 않아 제거하고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는 해당 연령의 WRC 플러스 평균에 총 WRC 플러스 평균을 뺀 값을 분석하였고요. 이 데이터를 확인한 게 5살부터 32살까지 총 WRC 플러스 평균보다 더 높은 WRC 플러스를 연령별로 있다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전성기 나이 만 25살부터 만 32살까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빨간색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특히 0 이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포지션별로 비교를 해볼 건데, 먼저 비교에 앞서서 배경 지식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타자의 성적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연성이나 체력과 같은 운동신경이 있는데, 이 능력들이 특히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격 감각인데요. 얼마나 좋은 공을 잘 고를 수 있는지, 이러한 감각들을 의미하고요. 이 능력, 운동신경의 영향을 위에 운동신경보다는 비교적 덜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신경은 좋은데 타격 감각이 떨어지면 이러한 선수들은 수비력이 출중한 포지션으로 갑니다. 주로 유격수, 이루수, 중견수, 포수와 같은 포지션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타격 감각은 좋은데 반대로 운동신경이 떨어지면 이들은 타격 전문 선수들로 우익수나 좌익수, 1루수, 지명타자로 포지션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총 6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는데요. 먼저 수비력이 제일 중요한 포지션인 포수를 A그룹, 공격력이 제일 중요한 포지션인 1루수와 지명타자를 B그룹, 수비력이 비교적 더 중요한 포지션인 C그룹, 두 능력 모두 적절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3루수는 D그룹, 공격력이 조금 더 중요한 포지션은 좌익수, 우익수, 즉 E그룹으로 넣었고, 수비력이 조금 더 중요한 포지션은 중견수고 F그룹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A그룹의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 만 28세에서 만 33세 주로 전성기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포수들이 자리 잡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워낙 포수들은 수비 쪽에서 다른 포지션보다 수비 쪽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많고 프로에서 적응하는 데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이징 커브의 전성기 구간이 짧고 나이가 들수록 그 하락폭이 큰데요. 운동신경으로 이런 수비력을 통해서 먹고 사는 포수들이 운동신경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성적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두 번째 B그룹 1루수와 지명타자인데요. 전성기 나이가 앞서 포수보다 훨씬 어린 만 25세에서 만 33세까지 형성되어 있는데 1루수나 지명타자들은 대부분 아마추어 시절부터 타격으로만으로도 이름을 날리던 선수들이 대부분 많아요.
뭐 이승엽이라든지 양준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선수들은 타격 감각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노쇠화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포지션 이동이 잦아서 2루나 3루 유격수에서 1루수 지명 타자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하락폭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C그룹 2루수 유격수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이들은 운동신경이 좋아서 어린 나이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들은 나이가 들수록 운동신경이 저하가 좀 더 빠르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러한 1루와 유격수와 같은 체력이 부담이 되는 포지션을 소화하기 힘든 나이가 들수록 타격 감각도 무너지고 결국 이 자리는 젊은 선수들한테 내주기 때문에 점점 하락폭이 커지고 오래 선수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D그룹 3루수들은 특별히 그렇게 에이징 커브에 극단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노쇠화가 오면 빠르게 꺾이는데 왜냐하면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능력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시점이 다른 포지션보다 늦게 온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좌익수와 우익수의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1루수처럼 타격이 기준인 선수들이 많아서 빠른 전성기 나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타격이 천천히 오는데 원정적인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수의 경우에는 만 23세에서 만 32세에 전성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2루수와 유격수와 비슷한 추이지만 조금 더 느리게 전성기를 시작하고 조금 더 빠르게 전성기를 조금 더 길게 전성기를 마무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타격에 대한 노쇠가 천천히 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20년에 FA 선수들을 몇 명 뽑아서 이들이 어떤 에이징 커브와 또 실제 계약의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지환 선수는 지난해 4년 40억 원에 LG 트윈스와 계약을 했는데 에이징 커브상 30세 유격수 나이는 전성기상으로 이제 딱 전성기의 나이죠. 때문에 2019년 성적보다 조금 더 오른 120.0의 WRC 플러스를 올 시즌 기록했고 성공적으로 LG 트윈스가 영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준우 선수는 34살 좌익수인데 34억 원의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을 했고 이 나이상 에이징 커브상 격이 천천히 떨어질 나이인데 올 시즌 113.0으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비교적 싼 가격에 어울리는 성적으로 괜찮은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김선빈 선수는 만 31세 유격수 2루수를 보는 선수고요. 4년 40억 원에 계약을 했고 올 시즌 성적이 크게 상승했는데 앞으로 2루수로 전향하고 에이징 커브상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박성민 선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수지만 에이징 커브와 반대로 성적이 오히려 상승하면서 성공적인 계약을 NC가 하지 않았나. 네. 그 다음에 안치홍 선수는 마지막으로 2년 26억 원에 롯데와 계약한 30세 이루수고요. 전성기 마지막쯤에 에이징 커브이긴 한데 때문에 올 시즌 성적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롯데가 이제 짧게 계약을 했는데 그러한 점은 선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FA 주요 선수들이 이렇게 4명을 제가 크게 뽑았어요. 여기서 오재일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성적이 좋지만 1루수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제일 나이가 많다는 점에서 아마 앞으로 성적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주환 선수도 만 32세로 적절한 나이지만 이제 전성기에서 내려오는 시기고 2루수로 앞으로 아마 FA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 오재일과 최주환 선수 그리고 만 30세 허경민 선수가 아마 이번 FA 시장에서 제일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성기가 긴 3루수이고 WRC 플러스도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정수빈 선수 역시도 만 30세 외야수로 적절한 WRC 플러스로 아마 꽤 많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KBO 미래 선수들의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백호 선수와 이정우 선수를 대표적으로 모델을 잡아봤습니다. 앞서 이러한 분석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예측 모델을 생성했는데요. 해당 모델은 WRC 플러스 에이징 커브를 나이별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이고 34세를 기준으로 나이가 들수록 노쇠화의 정도를 강하게 하여 조금 더 정교한 모델을 생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백호 선수를 먼저 성적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27세쯤에 WRC 플러스 162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전성기를 부과하다가 38세까지 리그 평균 정도의 타격을 보여주다가 39세쯤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우 선수는 또 비슷하게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가 좀 더 빠르게 타격이 떨어지겠지만 이정우 선수 오히려 외야수이기 때문에 좀 더 활용 가치가 더 높은 선수로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제 연구의 한계는 일단 연령별 전성기에서 벗어날수록 지금 만 20세, 만 21세, 만 40세, 만 39세 이러한 나이가 될수록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고요. WRC 플러스는 수비 능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수비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해외 이적이나 군 입대와 같은 선수들의 그런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신체 능력이란 저희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개인 한 명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는 이제 각 포지션별로 타격의 노쇠화 과정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실제 선수들의 노쇠화 예측 모델을 이 모델을 이용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면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 WRC 플러스 외에도 다른 2차 가공 스탯을 통해서 이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판다스 임포트해서 CSV 파일 불러오는 걸로 했고요. 포지션별로 분류하고 전처리하고,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나이와 WRC 플러스를 평균 낸 코드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포지션별로 분류를 하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앞서 이거는 아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만든 예측 모델인데,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구체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요. 네. 아까 보여주신 예측 모델의 그래프입니다. 네. 더 코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1년 동안 수고하셨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을 못해서 활동을 많이 못한 게 아쉬운데, 이번 학회 활동을 통해서 좀 더 데이터 분석이나 개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이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재원이 도와주는 식으로밖에 하지 않았는데 활동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쉽기도 하고 네 그럽니다. 다음 학기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크게 드릴 말고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감동. 지금 운영진 특방에서 감동받았다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몇 분들은 알로 해주셨고 또 몇몇 분들은 파이스판 배운 거 잘 활용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우리가 가르쳐 준 걸로 이렇게 해라 보다는 뭔가 좀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처음 기초 부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은 그거에서 스스로 찾아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거, 그런 거를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들 기대 이상으로 해주셔서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데이터 분석 직무가 아니더라도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하신 거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프로젝트로 내세워도 되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 거부터 하나하나 잘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자소서 같은 거 쓸 때 그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20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서지현 멘토님도 방금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었는데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열심히 더 공부해야겠다고 느꼈어요.
다들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진 모르겠지만 이번 프로젝트가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거의 1년, 한 학기 동안 이제 멘토분들은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이제 학회원분들은 강의를 잘 따라와 주셨는데 진짜 그 고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 너무 다들 잘 해주셔서 저희 다 감동받고 저희 강의를 진행하면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도 되게 알아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학기를 통해서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는 거,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공부하시면서 많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멘토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다들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희가 일단 이제 뭐 전공 수업에서 뭐 한 번씩 뭐 R이나 파이썬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되게 이런 게 낯설 신입생 분들도 계셨는데 특히 신입생 분들께서는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이제 없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세 분 모두 되게 깔끔하게 프로젝트를 잘 해주셨죠. 그래서 다들 한 학기 동안 저희 이제 데이즈 세션이랑 발표까지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실 저희가 주제가 결국에는 학술적인 목적의 학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세션을 준비할 때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재미없게 했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이제 해야 덜 지루하게 느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다 뭐 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고모님이랑 마찬가지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했던 프로젝트가 진짜 막 너무 허접한 프로젝트다, 막 뭐 꼴랑 뭐 며칠 안 걸려서 했던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소한 프로젝트 경험이 결국에 나중에는 굉장히 큰 자산이 돼요. 뭐 대외 활동을 하든 아니면 취업을 하든 간에 이게 뭐 우리가 사실 이런 경험을 겪은 거를 어디 일목요연하게 파일로 정리해서 넘겨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어딘가에 깔끔하게 자료만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도 할 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미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들 코멘트를 채팅으로 많이 남겨주셨는데 다들 정말 감사합니다.